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전편에 이어 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쫓겨난 노파는 큰아들네 집으로 가서는 사랑채 마당에 꿇어 엎드린 채 주인을 찾았다. 여보시오, 문 좀 열어보시오. 큰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머리가 하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든 큰아들이 말했다. 무슨 까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은 얼굴을 들어보시오. 노파가 얼굴을 살짝 들었다. 그러자 돌연 큰아들의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아무 말 없이 버선발로 그냥 쫓아나오더니만 도포자락으로 노파를 폭삭 싸서는 그대로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오는지 자꾸 꺽꺽거리기만 하는데 아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노파의 낡은 호적삼 위로 뚝뚝 떨어졌다. 갑자기 노파가 아들을 툭툭 쳤다. 울다가 아들이 놀라 쳐다보니 말했다. 밥 없냐? 이틀을 굶었다. 있으면 한술만 다오. 아들이 노파를 자리에 앉히고서는 급히 병풍을 치더니 여종을 불렀다. 어째 오늘 저녁에는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구나. 장정밥으로 한 그릇 푸고 국 좀 따뜻하게 데우고 반찬도 있는 대로 꺼내서 밥 한 상 차려오너라. 당시 조선은 법으로 과부의 혼인을 금지했고 제가 아는 여성은 짐승과 다름없다고까지 비난하면서 죄악시하였다. 특히 양반 가문의 경우 재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반일륜적 행위이자 축생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러니 만일 누가 이 법 어긴 것을 알고 관가에 알리기라도 하면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니 큰아들이 여종에게까지 자기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처한 남자의 경우 모순되게도 재취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다. 상처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종이 밥상을 들고 오니까 윗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 놓고 너는 들어가서 자거라. 먹고 마루에 내다 놓을 테니까 다시 올 것 없이 내일 아침에 가져가면 된다. 여종을 보낸 다음 병풍을 걷고는 어머니 어서 밥 잡수세요. 라고 했다. 노인네가 서너 숟갈을 입속으로 한꺼번에 뭉쳐넣는데 참 지켜보기가 힘들었다. 먼 눈을 하고 있으려니 목으로 밥 넘어가는 소리가 꿀꺼덕 꿀꺼덕 났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옆에 앉아서 그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을 마루에다 가져다 놓고는 큰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그날 밤 같이 잤다. 다음날 날이 밝자 병풍으로 어머니를 가려놓고서는 혹시라도 관아에 이를 것이 무서워 종들에게 가만히 부탁했다. 요새 내가 입이 무척 달다. 그러니 수북하게 고봉밥으로 담아서 가져오너라. 국도 좀 큰 그릇에다 많이 가져오고. 밥을 가져오면 자기는 두어 숟갈 먹고 나머지는 어머니 잡수라고 권하였다. 하루는 내실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 시집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수절하고 사시던 어머님이 어느 날 밤에 집을 나가셔서 그 뒤로 못 찾았는데 양반 집에서 과부가 개가했다면 그 집안이 아주 끝장나잖소. 만약에 말이오, 어머니가 개가해서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오시려고 한다면 모셔다 같이 사는 게 좋소. 아니면 인연을 끊고 양반 노릇 계속하는 것이 좋소. 그 말을 듣고 부인이 대답했다. 당신은 선비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암만 양반이 좋고 거시기 하더라도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자식이 생겼겠어요?
살아계시면 당연히 100번이라도 우리가 모셔야지요. 그러자 큰아들이 미소를 지었다. 당신 말이 맞소. 당신 생각이 어떤가 했을 뿐이오. 미안하오. 어머니가 보고 싶어 내가 요즘 통잠을 못 자오. 그러니 예전에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을 한 벌만 찾아서 빨고 이불도 한 채만 챙겨서 좀 주시오. 머리맡에 놓고 어머니 옷이라도 손에 붙잡고 자면 잠이 올 것 같소. 알았어요. 부인이 집에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서 한 벌 내주자 가져다가 어머니 누더기를 벗기고 갈아입혀 드렸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모친이 늘 병풍 뒤에 숨어서 계시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참다 못해 안채에 들어가서 먼저 했던 이야기를 또 했다. 백정 노릇을 하더라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자식된 도리지. 모친이 제가 했는데도 그걸 숨기면서 양반 행세만 하는 건 어디 제대로 된 양반이라 하겠소. 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보,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나요? 묵묵히 앉아있던 큰아들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얼마 전에 오셨어요. 당신에게 말하기가 미안해서 나 혼자 모시고 있는데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인이 소매를 끌었다. 여보, 일어나요. 어머님, 상봉하러 가십시다. 큰아들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고부상봉을 시켰다. 그날 이후 두뇌회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어느 날 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노인네가 자기 오던 날 작은아들 집에서 봉변당한 얘기를 했다. 그 소리를 들은 큰아들은 무언가를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고방에서 낫을 한 자루 꺼내든 형은 동생네 사랑채로 바로 달려갔다. 아우야, 얼굴 좀 보자. 형이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란 동생이 자던 눈을 비비며 나왔다. 형님,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바깥에서 어쩐 일로 그러십니까? 안으로 들어가세요. 됐다. 내가 동생에게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네. 무슨 말씀인가요? 어머니가 혼자 수절하고 계시다가 우릴 키워서 장가까지 다 들여놓고 어디론가 떠나셨어. 아우하고 나하고 어머니를 찾으려고 몇 년을 헤맸는데 끝내 못 찾았던 것은 사실 아닌가. 지금 우리가 개가한 어머니를 찾아 모신다면 이는 나라법을 어겼으니 아마 풍비박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일세. 그래서 묻겠네. 만약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더라도 모셨으면 좋겠는가? 아니면 인두겁을 뒤집어 쓰고서 모르는 체하고 양반 행세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니까 동생이 말했다. 부모가 계시면 부모를 모셔야지. 그까진 놈의 양반이 뭐요? 그러자 형이 집에서 준비해간 낫을 들어 목에 겨누면서 말했다. 아무 날 저녁에 어머니 오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지금 이 낫에 죽고 싶지 않으면 바른 대로 말하라. 동생이 그냥 그 자리에 폭 꼬꾸라졌다. 형님, 그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여기서 죽여주세요. 좋다. 말만 그렇게 번드레하게 하는 것인지 실제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자. 나는 지금 청양관하로 가서 우리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죽는 한이 있어도 모시겠다고 통고할 참이다. 마음대로 부모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양반 노릇은 이제 그만할 생각이라고. 그러니 나라에 반납한다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8천 중에서도 가장 천한 백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소장을 올릴 참이다. 너는 지금 나와 같이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을 테냐? 형님, 같이 가겠습니다. 두 형제는 곧바로 청양 관하로 갔다. 청양 사또는 장남의 중마고우로서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였다. 관하에 들어가자 형제는 뜰에 꿇어 엎드려서 사또 뵙기를 청했다. 나졸들이 들어가서 사또에게 아뢰었다.
간밭 한신의 형제분이 와서는 지금 관아마당에 꿇어 엎드려서 원님 뵙기를 청하십니다. 왜 내게 직접 안 오고서? 아니, 왜 엎드려 있단 말이냐? 부랴부랴 원이 나왔다. 이 친구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볼까? 무섭네. 얼른 안으로 들어가세. 두 형제는 일어나지 않고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저희 형제는 내일부터 백정이 되렵니다. 여기 이 손바닥에다 백정인을 해 주십시오. 사내들 왜 그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나를 꾸짖으려면 그냥 말하게. 내가 고칠 테니. 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야 형제가 속을 털어놓았다. 우리 어머님이 수절하시다가 우리 형제 장가들이고 나서 집을 나가셨는데 우리가 산지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다네. 그건 자네도 잘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그 어머님이 살아오셔서 우리가 모시고 있다네. 우리 형제는 인제 가슴에 포안이 풀렸네. 하지만 선비가 되어서 나라법을 어긴 게 마음에 걸리네. 양반 노릇을 하려면 어머니를 내쳐야 하고 어머니를 모시려면 국법에 어긋나네. 우리 형제는 고민 끝에 이참에 양반 노릇을 그만두려고 하네. 개를 잡아도 괜찮고 소를 잡아도 괜찮다네. 패를 찬 백정이 되게 해주게. 형제의 말을 들은 청양사또는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해서라도 친구들의 허물을 벗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옷벗을 각오를 하고 일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어서 임금께 상소문을 올렸다. 얼마 후에 임금이 청양사또와 두 형제를 한양으로 불렀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은 다음 효자 칙지를 내리고 두 형제의 집 앞에는 정문을 세우게 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그 내막을 알았는지 큰형의 효자문은 지나갈 때 백성들이 장하다고 칭송하면서 우러러보고 동생의 효자문은 그 앞을 지나갈 때 발로 차고 침을 뱉은 다음 돌아섰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호적삼은 혹겹으로 된 적삼입니다.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호도수로 모양은 저고리와 같습니다. 삼족은 북에, 목에, 척에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멸문지화는 한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포화는 한을 품는 것입니다. 패는 인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새긴 종이나 나무, 쇠붙이 따위의 조그마한 조각입니다. 경위는 일에 진행되어 온 과정입니다. 칙지는 칙명으로 임금의 명령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문은 효자문입니다. 정문은 충신, 효자, 연료들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을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1990년 당시 69세 된 김행창 씨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가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발행, 2019년 우표도 빌렸습니다. 또 우리 역사넷에서 가면극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에 중마고우, 뜻과 유래를 알자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김윤보, 김득신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픽사베이 그리고 1238F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